지금부터 우남 네트워크 주관 2021년 광복절 맞이 대한민국 해방 76주년 건국 7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순서로는 1948년 건국 당시의 감격을 살리기 위해 기도문과 기념사를 낭독하고 영상 시청과 강연과 기념 촬영을 12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48년 5월 31일 이윤영 의원의 국회 개원 기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겟세마네 신학교 윤사무엘 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쉬는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우리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고 택함을 입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에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둘째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양메리 청년과 최진 청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건국 기념사. 외국 귀빈 여러분과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행사는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국가가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 날의 역사가 오래된 동양 국가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자주한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의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렵습니다. 4천여 년을 자치자주해온 역사는 불문하고 세계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고 우리의 독립과 자치할 능력에 대해 의문시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 말끔히 없앴으며 모든 방해와 장애를 악감정이나 실망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해 온 것이니 우리는 이 태도로 계속 나아갈 것이므로 앞으로의 많은 장애를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조금도 우려하거나 물러날 것도 없고 어제를 원통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하지만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많이 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것이요 더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해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의 요소가 될 만한 몇 가지 조건을 간단히 말하려 하니, 첫째,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인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독재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다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영구적인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방침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지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이고 우리 친구들이 전체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을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둘째,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전력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는 까닭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의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본받고 배워
예로부터 공화적 사상과 습관이 은근히 발전해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셋째,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에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패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비난해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하며 남의 이론을 깊이 연구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한 이때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히 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인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으로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럽게 받들어야 할 만한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말할 것도 없이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국민의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노동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부나 사회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권리와 기회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동등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바꿀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려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가 결심하려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 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을 발전하게 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해 전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합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된 이치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이전에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의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간의 대소강약은 물론이고
서로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의 화복 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모두 깨닫게 되면서 어떤 작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함에도 모든 큰 나라들이 동일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그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기왕에 밝혀 표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며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니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이니 다른 관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 군정은 끝나며 대한정부가 시작되는 이 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친선을 한층 더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이나 우리 재정의 분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과연 정의와 인도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를 계속하기를 바라며 부득이 개선할 경우가 있더라도 국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기능과 성심을 다하여 애국심에 책임을 다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다시 설명코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장관이요 인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구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나라가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하게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가 없던 나라들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자고로 우위가 자별했던 바인데 이번에 또다시 중국 정부에서 특별 후의를 표한 것은 금월 12일에 한국 정부를 임시 승인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임하며 좋은 친으로 아는 류엄한 공사가 대사로 승진케 된 것을 우리는 더욱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금 류 박사를 중화민국 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태평양의 새 민주국인 필리핀과 마음이 서로 통해 더욱 밀접한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때 유엔 위원 단장으로 이에 참석하신 이가 필리핀의 대표가 된 것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아세안 민족일 뿐 아니라 또한 일본의 침략의 피해를 많이 당했고 또한 우위적 원조로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것이 우리와 자연한 동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연합의 회원이 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자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임시위원단의 대표를 파송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 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하는 바입니다. 이 앞으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 우리 승인 문제에 다 한마음으로 협조하여 이만큼 성공한 대사업을 완수하게 되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우리 전국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우리와 민국 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원했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나라의 이웃의 강토를 허락 없이 정명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이 다음에는 세계 평화를 유지케 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소련이 우리의 접근한 이웃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로 더불어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는 터입니다. 그 나라의 자유로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밀한 우위를 다시 교환키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우방들의 두터운 정과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앞에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길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안녕하세요, 이승만 대통령님. 모두가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있던 그 시절에 자유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처럼 되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독재자로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변형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대통령님. 저는 이하영이라고 해요. 대통령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에 태어났다면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대통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많은 자유가 없어져요. 대통령님은 이걸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기 싫다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비록 돌아가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바로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토지개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교육개혁으로 지금 모든 여러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훌륭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발전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야겠고 복음 통일에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개인에게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언젠가는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은 주권제민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주권제민의 법칙을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옛날 조선에서도 이 주권제민의 법칙으로 나라를 세운 한 위인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이승만 박사는 대지학당에서 서양의 문물을 배웠고 이 지식을 한성가모에서 자신의 사상과 신앙의 토대를 완성하는 데 쓰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수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합의와 토론을 통해 나라를 이끌고자 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자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밑거름을 위해 시장 경제 체제를 이 나라에 도입하게 됩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최초로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수백 년간 짓밟혀온 여성들의 권리를 한층 더 높임으로 양성평등 또한 이루게 됩니다. 소작농에게 땅을 준 행위로 하여금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을 바라지 않고 남한을 바라게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나라 외적으로는 특유의 외교력을 통해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아 이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였으나 대통령의 빠른 대처로 더 이상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커지지 않게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이 독재자의 상징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으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사는 박지현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님께 감사할 점들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랑 농지 개혁이랑 교육,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시작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처럼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셔갖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승만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배다희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님을 뵌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님이 아니셨다면 그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을 때 공산주의와 싸우고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대통령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우리 한국도 북한 사람들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은데요. 두 번째로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진짜 이승만 대통령님 대단한 위인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위인전기에 대통령님 전기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또 대통령님은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영어도 엄청 빨리 배우셨고 여러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도 따시고 나라의 정세들 이런 것도 잘 예측하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그 당시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승만 대통령님을 닮아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님에게 보답해 드리는 길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분들도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대한민국 만세! 또 손회숙 대표님께서 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 앞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밥도 한번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남 네트워크 연역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석 공동대표님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남 네트워크의 목적은 관련된 단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확립시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북미주 친선협회장이신 황준석 목사의 제안으로 2021년 4월 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관련 단체장들과 학자, 지도자 33인이 참석하여 우남 네트워크 발기 모임을 갖고 14명의 섬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셋째, 첫 번째 사업으로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인대회 미국 동포들의 3.1절로 불리웁니다. 제1차 한인대회 102주년 기념으로 3.1절과 이승만이라는 특강 세미나를 박명수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 명동 주빌리 교회당에서 70명이 참석하여 성료를 하였습니다. 넷째로 6월 18일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운영위원회 확대 회의를 갖게 되었고 우남 네트워크 정관을 채택하였으며 김상덕, 박명수, 황준석 3인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김인성 사무총장을 인준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건국절 행사를 우남 네트워크 주관으로 갖는 것과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이승만 건국 정신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8월 5일에 우남 네트워크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필라델피아 지회와 공동 주최로 건국절 제73주년 기념식과 벤플리트 장군과 이승만이라는 애국 강연회를 윤학열 영화감독을 강사로 초청하여 개최 성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8월 12일 대한민국 건국절 기념 행사를 코로나 방역 관계로 축소하여서 리박스쿨에서 비대면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남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이시고 서울신대 명예교수이시고 자유역사 포럼의 대표이신 박명수 교수님께서 우남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형성이라는 제화로 강연 20분간의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국부 혹은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체코에는 마사리크, 터키에는 케말 파샤, 이집트에는 나세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저희 우남 네트워크는 얼마 전에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방식으로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같은 자유세계와 손을 잡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는 이 나라가 소련과 함께하는 인민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우남 네트워크는 해방 76년 건국 73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날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요청에 의해서 드려진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남 이승만 박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과 터키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을 연구한 워드와 너스토우라고 하는 학자는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데에는 4단계를 거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세워놓고 지킬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와 로스토의 주장에 하면은 근대 민주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가 발전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4단계에 이승만 박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첫 번째 공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이라는 말과 민국이라는 말이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대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공화국의 줄임말입니다. 대한은 옛날부터 이 땅에 있었던 한민족을 설명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은 여기에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땅에 있던 우리 한민족이 서양의 새로운 정치제도인 민주공화 체제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공화제가 언제부터 이 나라에 소개되었을까요? 18세기 중엽에 중국의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국 노지에 세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공화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임금님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먼 나라, 태평양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입학한 어린 학생 하나가 그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가진 학생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 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꿈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군주국가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의 꿈,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꿈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꿈은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이승만 박사의 주장에 하면은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나 영토나 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제도를 갖느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독립정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임금 혼자 주인이 되는 나라는 임금님만 주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동적인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나라라도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주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주인인 나라와 주인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잘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승만 박사는 갈파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1900년대 초에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승만 박사의 꿈은 한일 병합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겨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승만 박사는 어차피 대한제국은 사라져야 될 나라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꿈이 연결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1919년 3.1운동과 그 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얼마 전부터 상해에 있는 현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에게 이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현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은 대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꿈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심어졌던 그 꿈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1948년 개헌 첫 번째 헌법의 제1조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서 가졌던 그 꿈, 독립정신을 섰을 때 가졌던 꿈,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고 했던 그 꿈이 그대로 녹아져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운 나라입니다.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두 번째 공헌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소련은 공산주의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아는 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동맹이 없으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는 주변에 세 개의 강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한반도를 자기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한반도를 가져야 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이 세 나라가 다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고 일본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되고 러시아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발전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2년 조미수호 동상조약,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음 맺은 조약인데 거기 제1조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 몰라요. 이것이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제1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미수호 조약을 맺은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게 이 조항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될 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거중조정의 그 항목에 의해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번번이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1948년 미국은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싸우는 최전선에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별로 관심 없는 나라지만은 이제 1945년에서 48년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한반도는 소련과 맞서 싸우는 미국 전선의 최앞장에 서 있었고, 이 한반도가 실패하게 되면은 소련이 그리고 이기게 되면은 미국이 실패하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실패는 단지 한반도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실패였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밀려서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미국을 비난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결국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외교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미국 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충분히 미국에 설명했고,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사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고 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설득해서 소위 한미 수호 방위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임무가 되었고, 그 범주 내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53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세 번째 요인은 경제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야 늘 처음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위해서도 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승만 박사가 경제에 대해서 기여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는 누구보다도 세계 경제를 잘 알았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박사 학위 논문은 이런 국제 통상을 위해서 바다가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한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보다 국제 무역을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대해서 많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농지 개혁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경자유전, 땅을 기경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자본주의적인 거래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체제 아래서 농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는 토지개혁을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농지개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자본주의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그게 기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가 농지개혁을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평범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었고, 그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은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이런 농지 개혁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954년 한국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서 통제 경제를 고쳐서 시장 경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영 기업을 대거 민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를 원조로 하긴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그 돈이 쓰여지지 않냐면은 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국은 요구를 했고 이승만 박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4년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시장 경제를 확립한 매우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경제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비 확장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비에 많은 돈을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한테 맡기고 경제 부흥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원조를 상당한 부분 경제 발전에 투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경제 원조를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 필수품을 많이 사다가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은 국민들이 안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당장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수입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의 이런 경제적인 해안이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첫 번째 단계 정체성을 세우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따면 세 번째 큰 일을 한 분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도 이승만 박사가 확립해 놓은 시장 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이 국민 경제 발전을 우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더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국가의 중요한 요소는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승만은 분명히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이고 평생 민주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승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승만 박사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통치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분명 계엄령 하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대부분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국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어떤 방법으로 뽑기로 하느냐.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로 한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954년 소위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4.4.5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고 하는 조항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모든 건국 대통령은 다 종신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싱가포르의 이관유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모태똥, 베트남의 호지명도 다 종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개헌을 통해서 소위 시장 경제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4.4.5입 개헌을 통해서 혹은 계엄령하에서 개헌을 통해서 자유를 억압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한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가장 귀한 권리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고
4.4.5의 배언이 잘못된 것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한반도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건국기념사를 읽었지만은 거기에도 얼마나 그가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우리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확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민주적인 시스템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충분하게 다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1970년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50년대에 이승만 박사가 초등학교를 통해서 중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미국에 유학한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근본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적인 독재 체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독재 체제란 형태는 독재이지만은 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들고 나와서 하야를 요구했을 때 국민의 뜻이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독재를 했지만은 민주주의가 무엇인 줄 알고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바로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에 의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 단계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런 국가 건설의 4단계 가운데서 처음 2단계를 완수한 분이고 3단계의 기초를 놓은 분이고 4번째 단계에도 그 씨앗을 뿌린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고 그의 업적을 계승하려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남 네트워크는 이런 단체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여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을 기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협력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우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일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며 국민을 향하여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칠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을 맺었으며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민주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수하는 농부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이승만 박사를 기억하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뒤로 넘기기로 하고 일부 행사는 이상으로 우남 네트워크 주관 2021년 광복절 맞이 대한민국 해방 76주년 건국 73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시는 구호를 그래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딱 들어 주십시오. 구호는 우남입니다. 구호 준비. 우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